안녕하십니까. IITP에서 과기정 통부 인공지능 데이터 PM을 맡고 있는 이현규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에 관련되는 각종 전략들을 어떻게 R&D를 통해서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전략적 중요성, 연구개발 전략,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형태를 할 것이며 산업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형태로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주로 인공지능이 문자 인식을 한다든지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단편적인 기능적인 부분 쪽에서 출발했다가 이것들이 점차 좀 복합적인 기능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든지 확장성 같은 것이 갖춰지면서 이제는 얘가 범용화, 그러니까 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쪽에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에 대한 개발들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요즘은 이제 차세대 AI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세대 AI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단일 형태의 기능이 이제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비들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과 코워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한 어떤 지원을 해주는 역할, 지원자 또는 비서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믿을만한가?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의 요소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현실화하기보다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그 개발의 완성 이유를 상상해서 지나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뭐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아니면 또 잘못 동작했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든지 해서 규제나 이런 그 법률안 같은 것들도 좀 기후 형태로 너무 심하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은 낮출 필요도 있지만, 일단은 기술 자체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형태의 복합도까지 늘어나서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기술을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몇 가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한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인데 얘가 이제 범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딥러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게 할 거냐, 조금 약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어떻게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추론을 하면서 학습까지도 할 수 있는 지속학습과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에는 요즘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고, 최근에 이제 그 스탠퍼드 쪽에서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도가 학습 쪽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고, 이제 학습된 모델을 실제로 적용해서 쓰게 됐을 땐 주로 인식과 판단이란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인식 판단 이거는 뭐 우리 IQ 얼마냐는 얘기를 하듯이 비슷하게 얘가 가진 성능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장 가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있는 IT 기업들이 성능에 대한 이슈 가지고 심각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자체가 우리 주변의 장비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장비에서의 지능적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하는가 하는 부분의 요소의 기술이 바로 에이전트에 들어가는 에이전트 자율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그 인공지능을 수행하게 된 인프라, 즉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와 같은 인프라를 쓰고, 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비전문가들도 쉽게 자기가 원하는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중화 기술이 같이 포함되는 형태로 R&D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관련돼서 오해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너무 우리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상상하는 인공지능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나친 기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단편적인 기능에서의 최고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편화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쪽 관련돼서도 우리 지금 뭐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력 양성 인공지능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을 학습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의 지능화를 시키는 과정인데, 너무 지능화의 알고리즘 쪽에 대한 집중된 인력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낮은 알고리즘 가지고도 데이터의 이해도를 좋게 해가지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집중적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그 개발하려고 하는데 교육이 집중되는 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좀 더 현장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진 지능을 흉내내는 겁니다. 즉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연구과제 정책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차별화 또는 중복성 회피 이런 부분이 있는데 10년 전에 그 생각이 있었어도 구현을 해봤자 쓸 데가 없었거든요. 또 쓸만한 성능도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나 또는 제품을 만들 때 예전처럼 차별화 또는 어떤 중복성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성능의 우수성 이런 형태로 해야 되지. 그래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지. 차별화만 하게 되면 오히려 본질을 잃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러면 항상 특허 때 이 저작권 이슈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고 있는데 얘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듭니다. 데이터의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인사이트를 구하는 형태다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미 다른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뎁스가 그렇게 아주 강한 뎁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추구하는 거는 특허에 대한 추구보다는 오히려 성능의 우수성을 통해 가지고 항상 자기가 최고의 위치로 가서 글로벌하게 나의 기술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 같은 거 중국이 거의 전 세계를 그 잡아먹고 있듯이 그런 식의 성능적인 우위의 요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능보다는 기능을 몇 개를 더 만드느냐 이런 데 집중하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성능을 높이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질의 데이터 부분이라든지 또는 고비용의 컴퓨팅 파워라든지 이런 데 너무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돈 많은 사람, 자본의 힘이 이거를 하는 영향을 큽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전 세계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것도 결국 자본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시장까지 묶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파괴력을 스스로 독주하는 형태로 남들 상위권들이 쫓아오지 못할 수준으로 차별화를 벌려가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하는 1등 국가 쪽에서는 내 데이터 너 쓰지 마, 나만 쓸래. 그리고 함부로 하지 말고 니네들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주의라든지 데이터 블록화를 통한 일종의 그 기술 유출 방지라든지 또는 경쟁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국가적인 형태의 리스크도 같이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산업 쪽은 이제는 AI라기보다는 모든 산업의 모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주변에 속속들이 스며들어가는 그런 기술로 돼 있고 AI라는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 안에 AI가 들어있다 보니까 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로 가구되고 있고 이것이 또 실제로 문제 해결에 같이 쓰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획기적인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쪽에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일단 미중이라는 곳이 AI를 제일 먼저 활용하는 곳이 바로 국방력 쪽에 하고 있고 국방 쪽의 데이터를 써서 거기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민간 쪽에 써서 민간까지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도로 갖고 있는 형태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전쟁의 양상도 아예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패권에서 내가 1등이다라는 걸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거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나를 중심으로 세계 질서 재편해 볼까 하는 측면에서 AI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얘기를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술 수준, 정책 지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한 표현을 쓰자면은 이론적인 연구,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서 뭐 논문이나 특허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결과가 완전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지만 꽤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산업체 활용은 아직도 답답합니다. 실제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인공지능 도입률이 지금 산업체에서 2.5%. 이게 가장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이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R&D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우리의 인공지능 국가 전략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략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기술을 가지고 국가 전략을 만든 거 못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은 국가 전략이라는 형태의 메이저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 쪽에서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국가별로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각 국가들이 이런 전략을 짤 때 그 나라에서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는 선택과 집중을 가져가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은 전략은 있는데 그 전략은 모든 부분에 인공지능을 쓰자라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확장 개념으로 보고 있지 실제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요소를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 너무 좀 리소스가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포커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략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제부터의 R&D는 단순히 그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에서 잘 활용해서 의미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간에 있는 활용 전면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실현하는 이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현재 그 글로벌하게 돌아가는 인공지능 국가 전략들의 시사점을 쭉 보면은 각 국가는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국방, 그다음에 독일은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일본은 로봇, 영국은 헬스케어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집중하는 그런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좀 무게를 주는 의미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연구 개발의 그 방향 쪽은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그 지금의 알고리즘 그대로 해가지고 어차피 인간 수준 밑에서 지금 놓은 것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의 변화를 차세대 AI라는 형태의 이름을 띄고 이제 고도화라는 과정을 가고 있고요. 그 고도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하다 보니까 있는 것밖에 못하고 데이터 많아야만 되고 하는 한계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얘를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장비에다 놓았을 때 얘가 정말 사람을 얼마나 이해해 주지? 하는 나의 카운터파트로서의 역할에 대한 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얘 믿을 만한 기술 맞아? 해서 신뢰성에 대한 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중에 학습 능력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딥러닝의 한계점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효율성, 데이터 확장성, 그다음에 평생학습까지 지속적으로 학습해서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쪽으로 본다면은 파운데이션 초고대 언어 모델처럼 무한히 그 분야의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 안에서 필요시마다 바로바로 응용 형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성과 관련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얘기했었을 때 인간과 인공지능은 또 인공지능 간의 협업이 필요한 거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얼마나 잘 소통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필요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뢰성 부분은 끊임없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을 만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정의를 못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신뢰성 기술은 돈이 안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개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 개발을 해서 생태계에다 무상으로 최대한 빨리 툴 형태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산업체 쪽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생태계 쪽에 고도화 부분이 있고 활용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두 가지로 나눴고, 생태계 고도화 측면은 일단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디지털 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산업체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일을 돌아가는데 그 안에는 바틀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너무 고전적으로 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예전식으로 성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그냥 AI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산업별 인공지능 원천 기술 개발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 핵심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풀어서 일반적인 응용에서 갖다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의 요소를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 기업들, 그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문기업 육성,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물에 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성능 경쟁이거든요.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쓰지만 맑게 아직도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상한 기술, 특이한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변죽을 울린 거거든요. 이제 한글과 관련된 기술은 이제 한국이 전 세계 1등이지 않습니까?
1등이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능을 얼마나 높이느냐, 성능 기준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에 따라서는 뭐 성능적인 요소들도 있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한글 기술 같은 경우 어떤 서비스든 다들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들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중복성과 차별화보다는 성능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를 쓸 것이고, 그다음에 비전망가도 쓸 수 있는 대중화 기술, 그다음에 성과 활용을 위한 어떤 보조적인 지원, 이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